네, 자 이번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제 80일내 전산세무이고 80일내 이제 시험 문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 시험부터 한번 볼 거고요. 합격률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39.3%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최고가 48%, 최근 한 4년 동안 보면, 그 다음에 가장 낮을 때가 19.4% 정도. 그러니까 20에서부터 50% 사이. 그러면 중간 따지면 한 40, 한 2, 3% 정도가 평균 정도가 되는데 평균보다 약간 뭐 1, 2%좀 낮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론 시험은 조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대신에 실무 시험은 이론 전표라든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소득세 이쪽 부분은 난이도가 평균 정도로 이렇게 약간 쉬웠다 싶을 정도로 나왔고, 어쨌거나 이론이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률이 평균보다도 약간 낮은 정도, 그나마 무난한 횟수였던 것 같습니다. 81회가.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를 찾아라. 그러면 재고자산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문장의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하나씩 쪼개서 한번 볼게요.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재고자산을 구입하는데 뭐 단가가 다르다든가 또는 특징 자체가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른 자산을 여러 가지 제품을 취급하는 그런데 뭐 만물상 같은 데 보면 있죠. 그런 경우 그거를 뭐 경매 같은 데서도 일괄 사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떨이로 공장에서 한꺼번에 사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일괄 구입하는 경우 하나하나당 단가 얼마씩 해서 구입한 게 아니고 일괄 구입한 경우 장부의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로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총 매입 원가가 있겠죠.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사왔다. 각 재고자산이 공정가치 비율, 그 재고자산 성격이 다르지만 이렇게 대충 구분해 보면 요거는 요즘 시세가 얼마야 해서 그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100%로 환산을 했을 때 요거는 10%, 요거는 20% 해서 그 비율에 따라 배분해서 개별 재고자산이 매입 원가를 결정한다. 자,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에 적는 금액으로 하는 게 기업회계 기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서 보니까 갑자기 이게 시세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죠. 시가가. 자, 취득원가보다도 낮은 경우에는 그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기록을 해도 됩니다. 자, 예외적인 경우지만 보통은 취득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가 원칙인데, 근데 우리가 취득하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시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자, 가능한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서비스, 제공품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투입될 원재료,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자,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상품, 그 다음에 직접 제조했다면 제품, 또는 아직 미완성됐다 월말제공품, 원재료, 이러한 것들이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판매를 위한다라는 단서 조건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은 안 되고요. 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적송품, 요거 전산회계 2급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죠.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예, 제일 남쪽 제주도입니다. 자, 감귤을 농민들이 직접 팔러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오질 못해요. 그래서 감귤협동조합에 위탁 판매로 맡깁니다. 그러면 감협이 대신 팔아주러 가지고 왔을 때 팔아주세요 하고 서울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냈을 때 그걸 적송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탁자, 위탁자 이런 말이 용어가 나오는데, 자, 그림을 보면 감귤협동조합에 이 감귤 팔아주세요 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받은 사람, 감협은 수탁자가 돼요. 그 다음에 감귤 농민은 위탁자가 됩니다. 부탁을 한 사람. 그러면 판매하고 수수료 몇 % 공제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줍니다.
자, 적성품은 수탁자가 부탁받은 감협이 제3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소비자한테 또는 경매인들한테 판매할 때까지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이 재고자산은 누구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농민한테 있어요. 팔아버리면 그때는 재고자산은 없어지겠죠. 팔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단지 부탁을, 판매를 대행하도록 물건을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재고자산을 포함한다? 감협의 자산이다? 아니죠. 이 감귤은 누구 자산이에요? 농민의 자산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수탁자의 재고자산을 포함한다가 아니고 이게 위탁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4번이 글자 하나 차이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걸 따진 문제인데 4번은 틀린 것. 자, 정답이 되고요. 자, 1번부터가 조금 지문도 길고 약간 헷갈리도록 출제가 됐고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채가 나왔습니다. 다음이 사채를 2016년 1월 1일 발행했습니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 찾아라 이 말입니다. 액면가액은 사채 증서에 써 있는 거는 100만 원입니다. 액면 이자율 연 10% 이자를 지급할게요.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시장 이자율 이거는 4%다. 만기는 3년 후에 네, 발행가액을 얼마에 발행했냐면 116만 6,505원에 발행했습니다. 아니 100만 원짜리를 116만 6,505원. 이거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보통은 시험 문제가요. 그래서 실제 사회에서도 보면 할인 발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국채 공채야. 뭐 국가가 부도날 염려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회사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옛날 대우그룹도 무너졌는데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도 보통 할인 발행이 나오는데 생뚱맞게 할증 발행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116만 6,505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았고, 자, 이럴 경우에 어쨌거나 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할증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이 아니고 할증 발행했을 때 요 내용 중에 옳은 것 3개가 있고 잘못된 거 하나 있는데 그걸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할인 발행으로 해서 제가 예제도 실어놨었고 그리고 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작성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 보겠습니다. 아까 액면가액, 액면 이자 10%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6년 1월 1일 발행했고 3년이라 그랬으니까 16년 12월 31일 한 번 이자를 줘요. 액면 그대로 10만 원 줍니다. 이거 현금으로. 그 다음 2017년 12월 31일 되면 또 10만 원 주고 2018년 되면 또 10만 원 해서 3년 후에는 사채를 상환합니다. 자, 근데 발행할 때는 발행한 금액, 장부 금액이 발행 금액이 됩니다. 116만 6,505원이에요. 그런데 시장 이자율 4%다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10만 원씩 이자를 현금으로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4%밖에 안 준 거다. 왜 그럴까요? 116만 6,505원을 받은 거예요. 100만 원짜리 주면서. 그러면 16만 6,505원을 더 받은 겁니다. 그럼 3년 동안 이자는 얼마? 30만 원. 근데 나중에 3년 후에 상환할 때는 요거 116만 6,505원을 받고 돈을 받으면서 사채를 줘놓고 사채 다시 상환해 줄 때는 100만 원만 딱 줘요. 16만 6,505원을 적게 줍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30만 원에서 요 금액 빼면 나머지가 13만 3,495원밖에. 요 채권을 샀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액면은 10% 이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밖에 못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유효이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금액들은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 자, 우선
유효이자는 장부금액의 4%입니다. 요 116만 6,500원에 곱하기 0.04 하면 46,660원이 나와요. 그러면 10만 원 줬지만 요 금액을 자, 요 11만 얼마 6,605 11만 6,505원에서 4% 해당되는 거 첫해 요 46,660원을 빼면 53,000 요거 빼면 요 금액이 나와요. 요거를 장부상으로 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러면 요 장부 금액은 자, 여기에서 요 11만 6,605원에서 53,340원 자, 요 금액 계산해서 빼주고 그다음 다시 이 금액에 또 4% 곱하면 또 빼주고 요 금액 나오고 또 요 금액에 4% 곱해서 빼주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100만 원이 딱 남아요. 자, 그러면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해마다 어떻게 됐어요? 53,340원에서 55,000원, 57,000원 점점 커집니다. 커지는 이유는 장부 금액이 점점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 똑같은 0.04를 곱해도 요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 금액은 일정하고 빼는 금액은 점점 줄어드니까 요 금액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은 액면이자에서 유효이자 뺀 건데 요거는 할인 발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각액은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러면 보기 문제에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생각할 거는 사채 할증 발행 상각 요거 또는 할인 발행 상각 요거는 항상 금액이 점점 커진다. 볼까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은 매년 감소한다. 들렸죠? 증가합니다. 자, 요 금액 16년, 17년, 18년 점점 커지잖아요. 이건 할인 발행 차금 상각도 마찬가지. 증가한다. 이거 어떻게 시험 볼 때 이걸 언제 다 계산해요? 한 문제당 1분인데. 그냥 요것만 머릿속에 이번 시간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나왔습니다. 이걸로 벌써 찾았고요. 2016년 결산일 현재 요거죠. 결산일 현재 사채 요거죠.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 현재 사채 장부 가액은 액면가액 원래 액면가액이 얼마 있어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보다 크다. 할증 발행이니까 당연히 크죠. 반대로 할인 발행이면 액면 금액보다 싸게 판 거니까 그거는 작고 할증 발행은 당연히 크죠. 할증이니까. 자, 요 표를 굳이 작성 안 해도 이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16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10만 원이다. 16년, 17년, 18년 항상 또 똑같죠. 10만 원. 액면 이자가 10%였으니까. 요거는 표를 작성 안 해도 이것도 알 수 있는 거겠죠. 액면 이자는 문제상이 주어졌으니까. 자, 맞는 말이고요. 이게 정답이고 4번 2018년 말 이자 비용 인식 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 요거 사채 다 빼버리면 얼마예요? 제로가 된 거죠. 할증 발행 차금 상각 제로가 됩니다. 할인 발행 차금 상각도 제로가 돼요. 똑같아요.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환할 시점에는 다 제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거 상각은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매년 증가한다. 그 다음에 액면가액이 크냐 장부가액이 크냐. 할증 발행은 장부가액이 크고 할인 발행은 장부가액이 적고 그 다음에 요거 10만 원 액면이자 딱 계산하면 그냥 나올 거고요. 잔액은 항상 제로가 된다. 상각은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당에 대한 겁니다. 주식회사 전산회계 전사세무 2급 1급부터는 다 법인이죠. 법인은 이익이 생기면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줘야 됩니다. 어디서 주느냐? 원래 번 돈,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여기서 줍니다. 자, 배당은 항상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주식으로 만약에 배당을 현금 배당할 때가 있고 주식 배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주들한테 뭐 주식으로 줘도 그거 팔아먹으면 되니까. 주식으로 줬다 하면 이 돈은 줄어들어요. 이익잉여금은 줬으니까. 대신에 뭐는 늘어나요? 주식 발행 숫자가
늘어나죠.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발행 주식수가 증가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현금 배당 후에도 자본이 크기는 변동 없다. 만약에 주식으로 안 주고 여기서 이익잉여금 나갔어요. 그러면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현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 이 전체 자본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주식 배당하면 안 줄어듭니다. 요거 줄어드는 만큼 요게 늘어나요. 주식 배당은 자본이 크기는 변동이 없다 하면 이건 맞는데 현금으로 줬어요. 그럼 주식 안 늘어났어요. 그럼 얘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자본도 전체 자본 크기가 줄어들죠. 자, 변동이 없다? 아니다. 감소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상법상의 중간 배당. 보통 1년에 한 번 줍니다. 근데 한 번 더 주고 싶다. 그 한 번까지는 중간 배당 한 번까지는 상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주주들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 중간 배당 한번 해줘야죠. 대부분은 근데 안 주려고 그럽니다. 돈을 회사에다가 적립해 놓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는 막 뭐 건물도 서울에 큰 거 짓잖아요, 지금.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문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회사 학동이 주식거래 내역이다. 2018년 12월 30일에 1월 달에 샀고 맨 마지막에 12월 30일에 주식회사 학동이 공정가치가 주당 10,000원이면 2018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얼마이냐?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월 20일 날 1000주를 샀어요. 얼마씩? 10,000원. 이거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어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30일 날 매도 500주를 팔았어요. 자, 판매 금액은 필요 없고 우리는 원가로만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00만 원. 자, 현재 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일 날 1000주를 또 샀어요. 얼마에? 7,000원에. 곱하기 하면 700만 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남아 있는 게? 500 남았고 700 더하니까 1,200만 원어치 지금 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2월 31일에 공정가치가 12월 31일 딱 증권거래소 마감했는데 우리 주식이 한 주당 10,000원이에요. 지금 몇 주가 남아있는 거죠? 자, 1000주, 500주 팔아서 500주 남았는데 또 1000주가 들어왔어요. 그럼 몇 주예요? 1,500주입니다. 곱하기 1,000원씩. 1,000원. 그러면 1,500만 원이에요. 우리 장부상 잔액은 1,200이었는데 지금 12월 31일 주식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 늘어났어요. 자, 300만 원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평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다음은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유형자산이 취득과 관련된 운송비, 설치비용,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더한다. 맞죠? 유형자산이 취득과 관련된 중개인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더해야 되는 재비용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유형자산이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더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자, 일회성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근데 유형자산이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매년 재산세는 매년 내죠. 대표적인 게 건물 같은 경우 토지. 그거는 취득할 때 등록 취득세는 일회성. 그거는 자산에 포함하는 게 맞는데 매해마다 납부하는 재산세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재산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 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원가 회계입니다.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없는 것. 자,
원가의 분류는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고정원가, 원가는 B라고 해도 되니까 또 준변동비, 이게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맞죠? 얘는 추적할 때 직접 썼냐, 간접 썼냐, 직접비냐, 간접비냐. 자, 추적할 때 분류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그래서 볼 수 없는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쉬운 거고요. 7번 문제. 자, 개별 원가 계산. 요거 충돌하는 반대 개념이 뭐예요? 종합 원가 계산이죠. 자, 요거 이번 기회에 한번 교재 219페이지에 이론 교재 거기에 나와 있는 거 핵심 내용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 조선업, 항공기, 건설업 여러 종류들 덩어리가 크죠. 아파트 건설 이런 거. 종합 원가 계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통조림, 빵, 뭐 제지, 종이 만드는데 제분업, 밀가루라든가 시멘트 대량 생산하는 거 단일 제품 중심으로 또는 한두 가지 제품을. 자, 이런 건 종합 원가 계산이죠. 자,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은 뭐냐? 제조간접비 배부입니다. 요 제품 여러 가지 제품에 들어간 제조간접비를 분류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요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하니까 공정별 원가 계산이 주를 이루고요. 근데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별. 저 배 만드는데 조선업 우리나라가 뭐 7년 만에 다시 1등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대요. 중국 놈들이 하도 불량으로 배를 만들었다가 뭐 가라앉게 생겼다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드는 드라이도크 그 가보면 딱 제품 하나별로 배 하나가 그냥 제품 하나예요. 거기별로 제조 지시서별로 1번 배, 2번 배, 3번 배 작업 지시서가 나갑니다. 근데 대량 생산하는 거는 야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나오면 A번 그 라인에 10만 개 생산해, 사탕 5만 개 생산해 이런 식으로 공정별로 갑니다. 공정 라인별로. 이거는 제품별로, 제조 지시서별로. 자, 이렇게 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원가의 집계가 공정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종합 원가 계산이죠.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할 필요 없다. 지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1번이. 바로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답은 나왔고요. 2번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선박, 항공기, 아파트 이런 거 행태에 적합하다. 맞는 말이고요. 제조간접비 배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종합원가 계산은 월말 제공품 환산량, 월말 제공 계산하는 건데 월말 제공품 평가 문제가 종합원가 계산 같은데 발생하지 않는다. 개별 원가 계산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8번. 자, 아까 개별 원가 계산 제조간접비 배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배부하느냐. 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직접 배부법. 이거는 뭐냐면, 자, 제조 부분이 있고 보조 부분이 있는데, 보조 부문끼리는 서로가 주고받지 않고 그냥 제조 부문에만 보내줍니다. 보조 부문끼리는 상호 주고받지 않아요. 수선 부문에도 전기 쓸 거고 전력 부문에도 수선 부문이 와서 수리를 할 텐데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배부 절차가 간단,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직접 배부법. 보조 부문 상호끼리는 일체 지원을 안 해줍니다. 배부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 단계 배부법은 그거는 좀 너무 심하다 해서 제일 적은 뭐 여기가 수선 부분이다. 수선 부분은 보조 부문에 해줘요.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줘요. 파란색.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은 수선에는 안 주지만 2차 배부를 들어갑니다. 그래도 보조 부문끼리 일부분은 해줬어요.
어느 한쪽은 못 받지만 한쪽은 해줬어요. 자, 직접 배우법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지만 그만큼 약간 더 복잡할 수는 있다. 일부만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배우법. 아예 보조부문끼리도 서로가 한 번씩 다 주고받자. 자, 전력부문 다 나눠줍니다. 그 다음 수선부문도 또 다 나눠줍니다. 보조부문끼리 먼저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맨 마지막에 남은 거를 3차 배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로가 다 주거니 받거니 다 하는 거죠. 보조부문 상호간 연결 전부 반영. 원가 배부가 가장 복잡한 반면에 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요게 상호배우법이죠. 자, 그럼 볼게요. 직접 배우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건 뭐예요? 단계 배우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가 일단 정답은 나왔습니다. 상호배우법 보조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거 맞죠? 제일 복잡한 대신에. 상호배우법은 다른 배분 방법에 비해 정확한 원가 배분이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것도 맞고요. 단계배우법 정시 가장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부문 순으로 아까 단계별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계제식 배우법 이렇게 했습니다. 계단식이다 해가지고. 자, 4번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번 81의 특징이요. 읽다가 시간 다 보내게 생겼어요. 근데 저도 출제해본 경험으로 이런 문제, 지금 이번 81회 이론 시험 15문제 중에 저는 이 9번 문제는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금 용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간은 어거지로 짜 맞춘 듯한 출제위원이 이게 한 사람이 다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합니다. 한 5문제씩 논아서. 근데 어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아마 조금 고전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종합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 교재 241페이지에 보면 원가 흐름도가 쫙 있는데 종합원가 계산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여러분들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뭐 하겠는데 이 재료에서 사용한 거 그건 재료비 계정으로 가서 재료비 중에서 직접 재료비 일로 가고 간접 재료비 일로 가고 그래서 여기 제공품, 제조간접비, 완성되면 제품 이런 흐름대로 갑니다. 물론 여기에 농우비도 있고 경비도 있고 그래서 자, 요 흐름대로 갔을 때 거기 문제 나와 있는 내용 자,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자로서 가서 그 회사에 취직했는데 공장이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 쳐요.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고 그러면 결산시 되면 재료비, 농우비, 경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제공품 계정으로 보내고 이게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원가 계산 흐름, 여기 보기에는 물량 흐름 파악.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럼 2번과 4번이 제일 첫 번째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에 다 집결해서 만듭니다. 만들려면은 이 앞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죠. 재료비, 농우비, 경비, 제조간접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가의 3요소, 요소라 그럽니다. 요소별 재료비, 농우비, 경비를 제조간접비 요소별이라고 그러고 이 원가 요소별로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 지난달에 쓰다 남은 재료 남은 거에 당월 재료 매입한 거에 월말 재료비 계산해서 소비된 거를 계산해서 재료비로 가고 이 중에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이렇게 요소별로 완상품 환산량 요 사용된 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농우비, 직접 농우비, 간접 농우비 요거 다 계산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것들을 전부 다 찾아내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우비, 직접 경비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월초 재료, 월말 재료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물량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원가 요소별 완성품에 배부된 것들 계산하고 완성품 환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원가 요소별 뭐예요? 기초 제공품 재료 쓰다 남은 거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자, 단기 발생 원가를 집계해서 단기 발생 원가 재료비, 간접비 이것들을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이런 식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 단기 발생 원가를 집계를 내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모여서 완성품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오고 그 다음에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서 제품 단위당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루어지면 완성품으로 다시 이 완성품은 이쪽 제품 계정 당월 제품 제조원가 여기 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시가 된 거는 2번 물량 흐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기초 제공품 단기 발생해서 이걸 제공품 계정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다 보내고 그리고 완성품 단위당 원가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제품 계정으로 보내주는 것. 요게 가장 그래도 정확한 순서로 볼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요 순서들이 막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흐름 파악이 막 중간에 들어와 있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4번 같은 경우는 물량 흐름 파악이 앞에 있지만 자,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맨 뒤로 와 있고 그래서 4번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자, 10번 문제. 주식회사 학동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구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하면 예정 배부하고 실제 배부 금액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정 배부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는 제품별 배부 기준, 여기서 배부 기준은 뭐예요? 직접 노무 시간. 노무 시간의 실제 발생액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하는 게 예정 배부액 계산 공식입니다. 그래서 자, 직접 노무 시간 실제 발생액,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1100시간입니다. 근데 예정 배부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2만 원씩 곱하기 여기 많이 주네요. 최저임금 더블이네. 2만 원. 그러면 2,200만 원이 자 예정 배부액입니다. 근데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정이 많이 한 거죠. 과대 배부가 된 겁니다. 실제는 나중에 계산이 돼요. 예정 배부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예정 배부하는 이유는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서 7월 달에 많이 팔린다고 해도 6월, 5월 달에 미리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전기세, 고지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고지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그럼 판매 원가를 알 수 있는데 못 기다리죠. 그래서 예정 배부를 먼저 했다가 나중에 한 달 후에 전기세, 고지서 나오면 그때 가서 실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봤더니 예정이 200만 원 많았어. 그러면 200만 원 과대 배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이게 뭘까요? 자,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그러니까 농민, 어민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죠. 지금도 수입 농산물을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서 국산 농산물을 썼을 때, 중국산 말고요. 농산물을 썼을 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많이 써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퍼센트가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음식점업, 제조업 크게 일단 두 개로 나누고요. 제일 낮은 거는 뭐 그 외에 여기가 아닌 그 외에는 102분의 2고 2, 4, 6, 8 이렇게 갑니다. 제일 높은 거는 음식점업 중에서 개인 음식점 제일 많죠. 이 사람들이 많이 써줘야 우리나라 농수산물이 많이 나가니까 제일 많이 해줍니다. 108분의 8. 여기 109분의 9는 뭔가요? 요거 2018년 세법 개정되면서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 19년 말까지 1% 더 해줄게. 해주려면 팍 20% 해주든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2억 원 이하. 연 2억 원 이하 매출액 2019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9분의 9로 변경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108분의 8로 원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인데 대형 음식점들이 있죠. 왜 법인들. 106분의 6. 이거보다 2% 낮고요. 그 다음에 과세 유흥 장소 그런 데 가보면 또 농수축산물 이용해서 뭐 하긴 술집에 가도 과일은 파니까 104분의 4. 그 다음에 제조업하고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농수축산물 이용해서 통조림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104분의 4. 자, 근데 이게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가 필수예요. 증빙서류 없으면 안 해줍니다. 근데 음식점업을 이용하는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면 연매출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 간이과세자들이 식당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식당들인데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뭐 이렇게 바구니에 이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시장에 가서도 좀 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자판에 앉아 있는 할머니들 것도 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 할머니한테 뭐 증빙서류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공급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공급 대가의 5% 한도의 구입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라든가 법인 사업자 이런 경우에 증빙서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상품을 매입할 때 뭐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거 인정 안 됩니다. 그거 안 들어간 금액. 그거.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가서 보면 자, 간이과세자는 음식업자와 제조업자에 한해서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거 맞죠? 음식업점, 제조업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과세자도 돼요. 자, 일반 과세자 음식점은 정규 증빙 없이 농민으로부터 구입 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아까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과세자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1번도 맞고.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 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거. 운반비 안 들어가고 나머지만 합니다. 자, 유흥주점이 법인 음식점이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108분의 8이다. 이게 제일 높은 거였죠. 물론 한식으로 109분의 9지만 뭐예요? 개인 음식점이 108분의 8이고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입니다. 제조업은 104분의 4고요.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 그래서 4번이 뜰린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소득세법상 소득으로서 총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이 같은 것. 보통 우리 과세 표준을 딱 정하는데 총 수입 금액이 100원이다. 근데 과세 표준은 뭐 80원도 되고 60원도 되고 뭐 점점 낮아질 수 있어요. 왜? 경비들 빼니까. 아니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팔았으면. 그 원가는 빼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죠. 자, 근로소득 청급에서 우리 공제하는 거 많잖아요. 근로소득 공제 뭐 그다음에 세액 공제 해가지고 신용카드 의료비 뭐 교육비 공제 다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연금소득 같은 경우 수익금에서 연금소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 받고 사는데 거기서 세금 왕창 물리면 그건 또 아니죠. 그다음에 사업소득, 장사해서 번 돈, 매출액이 뭐 다 자기 돈이 되나요? 필요경비 빼야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60% 빼는 경우도 있지만 급여라든가 원가 빼고 그리고 다른 비용들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 10%뭐 추가로 또 빼고 해서 과세표준 금액의 세율을 곱합니다. 보통은 20에서부터 5억 넘어가면 42%까지. 근데 이자 소득 금액. 이자, 은행에 돈만 넣었는데 이자가 붙은 거예요. 거기에 필요경비가 뭐가 들어가요? 은행에 왔다 갔다 수고했다고? 이거는 필요경비 안 뺍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은 그 이자 소득 금액 자체가 총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건 뭐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80일내부터는 이 시험 문제가 최근 들어서는 시험 문제들이 한 군데에서만 쫙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것 저기 것 모든 거를 다 봐야만이 딱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자 소득이 정답이고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이 공급 시기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은 것. 공급 시기 옳은 것. 자, 사업상 증여. 자, 이거 하나씩 한번 다 뜯어보겠습니다. 사업상 증여. 여러분 교재 266페이지에 보면요. 재화의 공급 시기에서 기본 원칙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화가 이동할 때 그러면 이동이 필요한 재화들이 있죠. 그런 경우 누구한테 뭐 준다든가 그러면 넘어갈 때 판매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재화를 사용 가능하게 될 때 그런 경우에 박스를 뜯어서 이제 쓰기 시작할 때. 자, 근데 사업상 증여. 증여다 하는 거는 내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업장에 주겠다. 증여를 했어요. 돈 안 받고. 돈을 안 받았지만 판매로 봐서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재화가 사용 소비할 때가 아니고 넘어갈 때 증여 인도될 때. 그래서 얘는 자 틀린 겁니다. 지금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3번 먼저 할게요.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될 때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었다. 음료수 캔 음료를 뺐다. 그때 판매 시기로 보느냐? 아니죠. 무인 자동 판매기에서 화장실 폼으로 앉아 있잖아요. 돈 빼느라. 돈 뺄 때, 이때가 판매된 때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재화의 공급시 전산회계 1급에 있는 그림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통은 판매될 때, 할부 판매는 할부금 받을 때, 자동 판매기는 현금 인출할 때, 요때를 봅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죠.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인데 1번, 4번이 같이 연결이 돼서 제가 같이 갖다 놨습니다. 증여 또는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 업체가 두 개를 운영할 경우 있어요. 이 A 업체에 있는 거를 요거 B로 써 갖다 놨어요. 이쪽에서 매입세 공제 다 받아놓고 요 판매는 이쪽에서 해. 안 돼. 너네 넘기는 순간에 판매로 할 거야. 그걸 간주 공급 또는 의제 공급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집에서 갖다 써버리는 경우. 너는 이거 매입세, 이 물건을 사올 때 매입세 공제 다 받았어요. 받아놓고 사용할 때는 집에서 써. 이거는 뭐 세금 환급 받고 세금 없이 공짜로 쓰고 재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으면 이를 간주 공급이라고 한다. 의제 공급, 간주 공급. 따라서 그 제품은 공급, 다시 말해서 매출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세요. 자, 그래서 아까 증여한 경우라든가 타사업장 반출할 때, 자, 요거는 공급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번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이거를 공급으로 이건 서비스를 공급한 거죠. 용역을 제공한 거죠. 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전세금은 간주 임대로 전세금은 받았다가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걸 월세로 환산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간주 임대료.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할 때 공급 시기로 본다. 신고할 때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확정 신고할 때. 자,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 받는 건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때. 자, 요때 연결이 옳은 것입니다. 자, 됐고요. 아까 혹시 요거 반출된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때, 이거 인도될 때 아닌가요? 아니죠. 고객에게가 아니고 다른 사업장으로 넘길 때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갈 때 이미 판매로 봐야 된다는 거고, 이건 증여할 때 이미
간주 공급으로 봐서 공급 시기를 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지금 다 뜰렸다는 소리죠. 고객이 아니고 타 사업장 반출할 때.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다음 설명 중 맞는 것. 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대손 요건을 갖추고 예정 신고 시 반드시 대손세액 공제를 해야 한다. 자, 이거 교재 대손세액 공제 제출 서류에서 이론 교재 45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의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 확정 신고시입니다. 반드시 예정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부가가치 예정 신고 기간에 대손 요건을 갖추는 대손은 뭐예요? 우리 거 먹고 튀었다는 거 아니에요. 증빙 서류는 어디서 떼느냐? 어음 같은 거 부도가 났다. 아니면 외상 매출금 그 부도 사실 확인서 같은 거 그 떼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라든가 그런 거. 자, 국세청에 조회해 가지고 떼서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뜰린 게 되는 거고요. 1번은. 그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 뭐 다 알고 있죠. 여기서 비영업용이다 하는 거는 회사에서 돈 주고 회사에서 사용은 하지만 1000cc 이상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9인승 이상인가? 예, 이런 것들. 자, 그런 건 되지만 그 이하 안 된다는 거고 단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임차와 유지비용, 기름값 같은 거 수선비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한번 시험 볼 때 요거 있으면 요런 거 한번 툭 들어가 봐요. 프로그램 항상 켜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서 이렇게 쫙 나왔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비 당연히 안 되고요. 유지 및 임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계속 쓸게요.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도 불공제 사유입니다. 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자,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정답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럼 정답이 없는 거 아닌가? 맞는 것 찾으라 그랬죠. 다른 거는 대상이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얘는 뭐예요? 4번은. 공제받지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맞는 거죠. 공제받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토지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 너무 문장이 길어요. 저 이게 작업하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결손금이다 하는 거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날 경우가 있어요. 매출은 없는데 직원 인건비는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결손금. 원래 적자 났는데 작년에 적자 난 거, 적자 나서 그 적자도 떠안고 있어요. 그거는 2월 결손금, 작년 거. 자, 옳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교재, 이론교재 315페이지에 보면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 그은데 여러분도 밑줄 그어놓고, 자,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서 결손금이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 적자가 난 겁니다. 세금은 물론 당연히 안 내요. 사업소득 결손금은 당연연도 과세기인 종합소득세 그 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 원래 적자 났습니다. 근데 이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데 그거는 적자가 아니에요. 근로소득도 있고 뭐 연금도 있고 이자소득이 있어요. 배당소득도 있고. 그것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공제를 다 했는데도 모자란다. 그럼 내년에 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공제하고도 남은 거. 그럼 또 넘겨요. 그리고 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2월 결손금이라 하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는 그럼 어느 거? 결손금이 먼저입니다. 원래 적잖은 거를 먼저 메꾸고 그리고 이월결손금. 자, 결손금은 우선 공제하고 그 다음에 순서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그래도 결손금을 세금 공제를 받았는데도 또 있다. 그럼 배당소득같이. 순으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자, 이거 외우려면 또 머리 아픈데 근데 이 순서가 잘 보면요.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이니까 사업소득이 우선이고요. 소득이 많은 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세금 거래하러 보면 사업소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입니다. 그 다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적고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그 다음에 요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 그러죠. 금융소득은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요거 앞글자만 따서 외웠더라고요. 사근 연기 2배에서 그렇게 외우신 분도 있더라고요. 사근 연기 2배. 자,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러나 예외 조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얘는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소득이 있을 때 임대소득이 있어요. 작년에 저 이거 적자 났던 거 결손금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이번에 빼줄게요. 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건 안 되고요. 자, 요 정도가 결손금, 2월 결손금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사업소득이 2월 결손금은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최근에 발생한 과세기간이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자, 요거 아까 앞에서 내용 자, 그중에서 최근에 발생한 과세기간이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아니죠. 결손금부터입니다. 2월 결손금이 아니고 이 결손금부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동시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근로소득 요 순서대로 합니다. 자, 결손금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가 이상한 거 없어요? 기타가 앞에 와버렸어요. 연금이 앞에 있죠.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뚫렸고요.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가 맞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가 아니고 아까 결손금을 먼저 한다. 자, 이거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론 시험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듣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지문도 길고 헷갈릴 수 있는 어느 한 특정 부위가 아닌 여러 군데에서 막 가져다가 조합한 문제들이 나오는 게 특히 많았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야 생각이 되는데 대신에 실무 시험은 아주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실무 시험 문제 1, 2, 4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